지금 이렇게 사실 이 사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세계를 흔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항상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 이건 지금 뭐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종류가 그 내용은 달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새로운 소식인가,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 중에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들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상상 못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너무 화가 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저는 가장 그랬던 거는 역시 그 가자 지구 아이들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번에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레짐 체인지, 남의 나라의 정권을 강제로 외부에서 바꿔버리는 걸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또 이게 또 미국의 레짐 체인지인지도 또 의심스러워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게 일단 절반, 그 다음에는 상황이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다라는 게 절반.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튜브 끄자라는 얘기에 제가 약간 살짝 동의했던 이유는, 뭐 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도 욕하는 걸 참 좋아는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지금 진행 중인 거여서 되게 깊이 없는 얄팍한 내용을 제가 그냥 어제 그제 이렇게 주워 모은 것들 그냥 같이 공유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상황,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죠. 그래서 기존 정부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원래는 처음에는 로드리게스가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대법원에서 그 상태로 갈 수는 없다, 빨리 권력을 승계해라, 비워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선서를 하고 이제 일종의 권한 대행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고 지난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죠. 이 사람은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딘가에서 이제 미국의 공격을 환영했지만, 일단 야권도 일부 지지자들, 시민들 나온 거 말고는 일단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야권의 움직임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텔레수르라는 언론이 전한 현지 표정, 이 텔레수르라는 거는 베네수엘라가 이 아랍권에 전체 영향을 미치는 위성 TV인 알자지라 방송이라는 게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을 보고 옛날에 차베스 시절에 흉내내가지고 우리도 남미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 그래갖고 만든 게 텔레수르예요. 그래서 저는 텔레수르의 한국 잠깐 활동했던 스트링어를 언제 봤었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저기 프레스센터 꼭대기에서 이제 창밖에 구경하려고 갔는데 누가 막 찍고 있어서 보니까 텔레수르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텔레수르는 결코 공정한 언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억압적인 국가에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제대로 된 언론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텔레수르에 나타난 시민 표정들은, 근데 이거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차베스의 아이들이다.
그래서 그 차베스는 이제 그 다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잡아간 마두로의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죠. 이제 그 차베스의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텔레스로에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었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인들 중에 일부가 이 공습 반대 시위를 했지만 또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은 거의 많이 마두로가 쫓겨난 거에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체포 환호 집회를 했다고 하고, 현지 시가 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뭐 카라카스 주변에 총성이 들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미군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이 미군이 뭐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대통령궁 주변의 치안 유지 과정에서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상황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렇고, 이 마두로라는 사람은 201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뭐 평가절하 하는 쪽에서는 차베스의 운전기사였다 그러는데 차베스의 비서였죠. 근데 원래 이 버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버스 기사 출신일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 노동자, 노조운동 이런 걸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될 때만 해도 사실 차베스는 공과가 다 있었어요. 공과가 있었고 그래도 공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국민들이 지지를 했고. 근데 무리수도 많이 뒀죠, 굉장히. 그때 차베스가 고유가 시절에 대통령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차베스였는데 사실 기름값 올라가서 그래서 그 석유 수입을 가지고 일단 오늘 어차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런 에피소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베스가 어느 시기엔가 국민들 전체한테 여기 스페인어권이잖아요. 그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다 줬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그거를 서방이라든가 차베스에, 근데 꼭 서방이라고 다 무슨 뭐 우파적인 이런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베스 지가 돈키호테 같은 놈이니까 저러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거를 또 의미 부여를 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이제 서민들, 빈곤층, 이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 문자 해독률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거를 차베스가 그 석유 판돈 이런 걸로 일단 문자 해독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다 글을 읽게 되었다라는 기념으로 스페인어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이렇게 일부러 골라서 줬다라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아무튼 차베스는 그 돈을 가지고 빈민들을 먹여 살린 거, 그거 정말 너무너무 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남미의 일종의 그 볼리바리 연합이라 그래서 반미 국가들 규합하는 거, 그건 좀 쓸데없는 짓이었죠. 석유판 돈으로 국가의 내실을 기해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베네수엘라에는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뭐 상식적으로 우리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도자가 생색내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박종원 교수님한테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무튼 근데 그때는 마두로가 됐을 때는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계속 오래 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오래 가는 과정에서 오래 간다. 일단 이렇게 장기 집권하는 건 다 나쁜 겁니다. 다 나쁜 건데 국민들의 지지가 아예 없이는 또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혹은 진실은 그 사이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다 끼어 있겠죠.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들을 저도 보다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요. 이 나라의 진영이 옛날부터. 그래서 참 알기는 어려운데
네, 차베스 때는 그런 좀 공을 많이 평가를 그래도 받는 분위기였었어요.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건 말건 간에.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오히려 사실 마두로 이후에 더 많이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일단 차베스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였고, 근데 이렇게 마두로가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아무래도 이제 억압적으로 가게 되겠죠. 차베스는 자연사 해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암으로. 네, 병으로. 네. 그래서 차베스가 그때 사망했을 때는 뉴욕 타임스였나 어디였나 가디언이었나 어딘가에 이 부고 기사 차베스를 기리며 이런 거를 당시에 이렇게 남미의 동지였던 그 지금 다시 대통령 된 브라질의 룰라가 그거를 이제 추도사 같은 거를 썼었죠. 예. 차베스가 마두로를 지명을 하고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민주적인 거예요.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또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2024년 대선에서도 승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국제감시단은 부정선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감시단의 평가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서구에서 왔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국제감시단이 부정선거라고 해서 부정선거예요. 예. 국제감시단도 이 정도면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은 선거 결과를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은 공정한 선거다. 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부정선거로 국제감시단이 평가를 했고, 국제감시단이라고 하면은 아마 보통 이제 어떤 때는 미주기고 주로 중남미에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 여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들어갔을 텐데, 이제 그리고 이때 미국은 뭐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지지하고, 곤살레스는 이제 스페인에 망명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마두로 정부 정당성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전부터. 예.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여기다 이제 나르코 스테이트, 마약 국가를 만들었다. 이 마약 국가를 굳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약을 많이 만들고 있을 거고 만들어서 유통시키겠죠.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치안 잘 안 되고 뭐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마약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그럼 남미의 마약 이러면 안 돼, 막아야 돼,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되는 미국 내 여론을 겨냥한 것도 뭐 일부 있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이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태양의 카르텔 이라는 거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이제 2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범죄 조직, 마약 조직이고, 이 태양의 카르텔이 마두로랑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한마디로 마두로는 국가 수반이 아니라 마약 조직의, 범죄 조직의 수괴다.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 테러 조직으로 지목한 거. 그리고 나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이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마약과 석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계속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작년 내내 한 15,000명 정도까지. 그래서 마두로 동선 추적하는 팀 투입해서 몇 달간 준비를 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예. 이 참 이 마차도라는 사람,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점잖게 대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이미 11월부터 제라드 포드, 이 항모도 얘기할 게 많지만 일단 생략. 그래서 포드 항모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석유랑 마약 핑계랑 석유 핑계, 이 석유 핑계, 뭐 다들 뉴스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미국으로부터 훔쳐간 것이다. 아, 참 이 말이야 막걸리안스러운데, 한 50년쯤 전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 기업의 자산도 일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미국 걸 훔쳐간 거다라는 굉장히 신기한 논리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그리고 12월 말에 마두로한테 튀르키예를 망명해라라고 했다는데 당연히 거부하겠죠, 마두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현지 베네수엘라 시각 한 새벽 2시 직전에 30분가량 공습을 했고, 근데 사망자는 여주 베네수엘라가 부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40명 그랬다 그 다음 80명 그랬고, 트럼프는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근거 없는 말들이 뭐 모릅니다. 쿠바인들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신원을 확인된 거를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참 아무 말 대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쿠바인들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도 미워하고 쿠바도 미워하는 것도 있고, 베네수엘라의 그 쿠바 의사들이 한동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두로 체포 작전은 특수부대랑 CIA가 같이 했었고, 예, 지금 이제 기소됐고, 맨해튼 법원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나와서 난 납치당한 거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가장 큰 군사 개입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사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통한 이 국가 지도자의 납치 정도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지금 점령을 하거나 어떤 이런 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고 어제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어느 분이 왜 지금이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계속 베네수엘라를 얘기를 해왔어요, 트럼프는. 예전에도 2023년에도 좀만 있었으면 망가질 건데 마력이 점잖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다 무너질 거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탁 접수해서 석유 다 빼앗아 올 거였는데 라는 식의 그런 의미로 트럼프는 이 말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집권하고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작전을 준비했고 병력을 보냈고 베네수엘라 선박 상대로 이제 직접 승선해서 작전했고, 그래서 미군 합참의장이 이건 사후에 이번 작전 뒤에 말한 건데 이미 작년 12월 초에 준비는 다 끝냈다. 그래서 지금 전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참 말하면서 사실 저도 허무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서 허무한데, 사실 이 작년 12월에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이 문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혹시 범기 씨 이거 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일단 다 읽어봤는데, 일부는 뭐 번역기 돌렸지만 일단 저 영어는 잘 못하는데 문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 본 영어로 된 문서 중에 최상급을 그렇게 많이 쓴 문서는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그 30쪽 정도 분량의 문서에 이게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미국이 어떻게 가겠다. 지금 미국의 정부는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본다. 어떤 식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겠다를 담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2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령님 교시 수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뭐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페이지 한 번씩 나오고, 최상급들은 다 뭐냐면 미국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다 보면은 그 strongest, greatest 이런 거, the most, the best 이런 거. 그래서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미국의 산업은 가장 효율적이고, 미국은 가장 강하고, 이거를 동화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면은 그 내부에서 이 문서 안에서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말할 때랑 저 부분 말할 때랑 좀 다 달라요. 근데 왜냐면 그게 어떤 면이냐면 일관된 전략으로 우리는 세계관 이렇다기보다 조금 모순인 자체적으로 모순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서 그럼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순인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이거는 뇌피셜로 느낌인데 하나하나의 부분 놓고 보면은 모순인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모순이어도 원래 인간은 모순이 많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다 하나하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아시아 부분만 보는데 그래서 이 문서는 전체를 다 보고 케바케로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트럼프가 남미에 대해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 그럼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가? 한국 기업에는. 트럼프가 요거를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 예를 들면 미국이 석유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거 뭐야? 그럼 우리한테 미국 석유도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상상도 해야 되는 이런 식인 거죠. 뭐 남미에 대해서는 우리 거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거기 구절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남미 국가가 미국하고 거래하려면 다른 나라하고는 아예 하면 안 돼. 미국하고만 해야 되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투자하려면 안 되나? 여러 가지를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짜깁게 해야 되는 문서였어요. 근데 그 문서의 지역별 분석의 대부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좀 그냥 하나만한 소리 늘 반복하는 소리 말고 일종의 핵심은 다 중남미에 대한 거였습니다. 주로 서반구라고 하는 이제 미주, 캐나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캐나다 개무시 전략 아니냐. 근데 아무튼 서반구라고 부르는 이 중남미는 우리 거다. 근데 그 표현들이 제국주의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노골적이고 왜냐면 지금 옛날식 제국주의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제국주의적인 수사로 하면서 그러니까 남반구는 우리 거다. 서반구는 우리 거다. 역외 행위자는 여기 와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오지 마라. 이런 것들. 그게 100년 전에 그 멀로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멀로 대통령 시절에 이 미주는 우리 거니까 유럽은 손대지 마시오라고 하는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노선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유럽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멀로 독트린의 메시지인데 실제로 그 의미는 그러니까 중남미는 미국이 영향권 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국가안보 전략의 트럼프하고다가 이 문서는 트럼프 코롤러리다라는 말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코롤러리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떤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장기간 가는 원칙 같은 거 특히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외교를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독트린 중에 하나로 물론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국이 무언가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에서의 관여를 줄이고 움츠려들려고 할 때마다 항상 멀로 독트린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롤러리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살짝 일종의 그러니까 개정판 내지는 해석 버전 같은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개정판 내지는 트럼프의 해석 버전이다. 트럼프 버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에 한 번 멀로 독트린의 코롤러리가 예전에 20세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하면서 아시아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견제한다 그러면서 의외로 톤 다운 시켰어요. 그런데 중남미 부분에서는 다 그 옛날에 100년 전의 마인드로 돌아간 거예요. 이 중남미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중국도 여기는 오지 마라. 멀로 독트린 유럽이 이제 중국이랑 딱 대치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주로 중남미를 얘기한 게 이제 공급망 확보 문제, 그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자원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중남미는 우리 거다라고 기나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은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시기가 이번에 딱 이렇게 됐던 거였고, 그거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옛날에 말이 안 되게 부시도 이라크를 침공을 했으니까, 혹시 이라크 전쟁 잘 모르실 정도로 젊은 분은 안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 본보기가 베네수엘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는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돈노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도널드의 돈을 예. 그래서, 참, 이게 설명할 때 참 기운이 빠져요. 이런 말은. 예.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외국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안이 되게 의미 있고, 막 이렇게 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고, 우리 사회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있고 그러면은 막 말할 때도 신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던노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낡은 인프라를 복구하고 수익 다 낼 거다.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참 이게 해설하기 좀 못한 게, 뒤에 가서 잘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우리가 점령할 수도 있다. 근데 걱정 마라. 거기 석유 수입 나올 테니까 미국 돈 안 쓴다라는 건데 그 말도 나중에 또 다 뒤바꿨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한마디 했지만 아이고 의미 없다가 되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이 3대 석유 메이저들하고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세계 몇 위의 대기업들도 다 아니게 된 기업들인데 이미 석유 경제 시대는 많이 지나갔고, 근데 아무튼 이들과 베네수엘라 이번 마두로 갈아치우기 전부터 뭐 회동을 했다라는 게 지금 폭로 보도들이 CNN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미 이제 공동 성명 내고 당연한 거고, 이 트럼프는 지도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나라 전체를 미워하고 말고 하잖아요. 지금 콜롬비아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콜롬비아의 거의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가 그럴 거예요. 콜롬비아는 예전에 마약갱 소탕한다고 미국이 돈도 많이 들였던 나라고, 어렵게 이제 내전 끝내고 평화로 가고 있는 나라고, 근데 요즘 굉장히 미워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는, 이 사람은 전기톱 들고 나왔던 예, 미친놈. 아니, 제가 이렇게 남의 나라 지도자에 대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하는데, 근데 성향을 말하기에는 아주 돌발이라서, 예, 전기톱 들고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중앙은행도 없애고 화폐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다 못 없앴어요. 예, 없앨 수 없는 걸 어떻게 없앱니까, 화폐를. 톱을 언제 갖고 대선 때, 유세할 때. 들고 나와요. 예. 나무 자르는 톱? 네, 남자는 전기톱, 지인소. 그리고 그래서 남미 국가들의 우려는 난민 사태.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 띄어쓰기가 없네요. 예, 많아서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우파들이 득세하고 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나라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그래서 좀 불안정해진 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난민 많이 들어간 거 이 콜롬비아 국경 병력 배치했고,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는 앞에 있는 섬나라인데 이번에 작전하기 전에 미국이 작년 말에 거기다가 딱 그 협정 맺어갖고 군사기지 쓰려고, 작은 나라니까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제사회. 네. 네. 침략 범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거기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근데 그래도 당연히 남을 상대로 군사행동하는 건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어제까지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국제법이 존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사실 법률 검토를 아직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이거는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위권 행사, 한마디로 먼저 침략을 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남의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침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 사실 이런 경우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체제가 들어선 뒤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이제 러시아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만, 유럽연합도 같은 입장이고, 예, 중국, 러시아 참 뻔뻔한 나라들이에요. 이제 공습을 규탄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유럽이 어제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였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대체로 굉장히 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훨씬 분노하는 쪽으로, 지금 반감이 있는 쪽으로 많이 좀, 조금 잘 모르겠지만 아까 속보들 보니까 이동해 간 것 같아요. 이제 어제까지는 아직 많은 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주로 국제법 위반, 유엔 헌장 위반, 그거를 많이들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제 여기서 어제까지의 신중한 태도라는 건 결국 미국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동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특별 반응이 없나요?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평화가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황당했는데, 그때 베네수엘라 대선 때 20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언젠가 대선 때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인 과이도라는 자가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로 마두로가 됐기 때문에 쟤는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면 권력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미국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근데 덜커덕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과이도가 대통령이다라고. 그래서 보면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이건 예. 이건 아니 원론적인 원칙적이면 돼요. 마두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저렇게 침공해서 잡아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예. 국민 안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교민 예. 안전 예, 그리고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민대일본. 그리고 여기는 정부를 일단 신중한 모드라고. 그 민주당도 그런 좀 방정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마당에 무슨 여기가 갖고 반미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는 게 가장 도와주는 겁니다. 원칙적, 언제나 평화, 인권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남의 나라의 대통령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거고. 그리고 특히 주권 침해니까 미국의 공습이 잘못됐다라는 논리는, 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 맞는 거 아닙니다만, 만약에 마두로가 자국민을 학살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인도적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권 침해다라는 거, 이런 말은 항상 사안을 잘 따져서, 그래서 원론적으로 그 가장
그러니까 그런 거 중국이 잘하죠. 그런 거 원칙적으로. 지금은 분명히 미국이 잘못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 나빠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그걸 왜 합니까? 무슨 국회의원 그거 보면서 약간 좀 뜬금없었는데 하여튼 여기 그래서 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뀐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권력 이양이 안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하겠다 베네수엘라를. 무슨 재주로 트럼프가. 처음에 뭐 총독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정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아무 말 대잔치. 아 근데 진짜 우리 이거 오늘 좀 유튜브로 좀 안내 보내면 안 되나? 예, 아무 말 대잔치를 이렇게 해버리고 있으니까 예, 점령 얘기했어요. 3일날 작전하고 마두로를 부부를 체포했다라고 이렇게 그 자기 소셜 미디어 거기다 3시간 뒤에 올린 다음에 자기네가 점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나서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습하죠.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석유 수출 봉쇄는 계속 하면서 압박하겠지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지는 않는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점령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군사행동을 해서 전면전을 해서 그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한 다음에 우리가 통치하겠다 말겠다를 말하면 모를까. 지금 점령을 누가 어떻게 하자는 거면 하며 그 다음에는 그 통치를 어떻게 하자는 거.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수습을 했고 그러면서도 바로 트럼프가 그 델시 로드리게스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서 베네수엘라의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마르코 루비오가 로드리게스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1969년생이에요. 나이도 비교적 젊은 편이죠. 56세고 이제 기술관료 출신입니다. 이 부통령을 2018년부터 했으니까 마두로랑 꽤 오래 같이 했어요. 그 전에 석유장관을 했었고 베네수엘라나 사우디나라는 석유장관 제일 중요한 자리죠. 예,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했는데 석유 생산을 좀 늘리고 다 중국으로 간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를 좀 관리하는 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안팎에서. 그리고 미국의 관리들 트럼프 정부 상층부 아니더라도 미국의 관료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이 미국 관리들로부터 일정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따옴표 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어느 전문가의 말입니다. 예. 이게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며칠 안 돼서 말하기 그런데 요 체제 이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로드리게스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레짐 체인지라고 보기에는 그냥 베네수엘라에 대통령 갈아치우고 석유시장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는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저럴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차베스는 확실한 어쨌든 히어로였고 근데 마두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의 정치적인 인물이었는데 야권이 좀 지리멸렬한 그리고 이 야권은 꼭 어느 나라의 야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관된 흐름이 있거나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싸웠던 전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부자들, 극우 세력들 아니면 좀 족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들 되게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이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야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좀 그런 그러니까 선거로 아마 야권이 이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시 성공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이 납치해다 놓고 또 선거 치르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로드리게스가 될 것 같고 이러면은 그래서 로드리게스를 그냥 대충 밀어주고 그 대신에 시장만 개방시키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최근에 또 뭐 음모론 같은 건데 저는 음모론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모론으로 사실은 로드리게스가 이 남매가 동생 짜고서 마두로를 팔아넘긴 거 아니냐 미국에. 네. 예, 소설을 쓰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면 이 국제 이슈를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로 소설 쓰는 분들 많아요. 뭐 팔로워 10,000명 막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어제도 제가 좀 약간 위험한 글을 봤었는데 석유 뭐 이러면서 사우디랑 연관 지어가지고 뭐 엄청 거창하게. 근데 그렇게 뇌피셜로 근거 없는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자꾸 하면은 언제나 사태를 음모론적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사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게임처럼 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음모론 같은 거는 일단 좀 음모론일 것 같고 뭐 모르죠. 뭐 근데 로드리게스가 뭐 그러기야 했겠냐 싶은데 뭐 베네수엘라 그거는 너무 베네수엘라를 콩가루 집안으로 묘사를 하면서 마두로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한 것이다라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말들이어서 지금 저는 그거는 뭐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로드리게스 음모론은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마두로 체제에서 엘리트들이 이탈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 넘기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권이 집권하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이 조금 지금까지 유력한 것 같고 이제 뭐 내분과 장기적인 혼란으로 가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베네수엘라가 그 차베스 집권한 다음에 그 극우파들, 우파들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미국 지원받는 그래서 근데 그때 차베스가 그거를 이겨냈죠. 그래서 젊은 장교들 이랬는데 차베스 본인이 고위 장성은 아니어도 신망 있는 장교 출신이었고 근데 지금 이게 군도 있고 좀 억압의 도구라고 하는 비밀 경찰도 있고 이제 친정부 콜렉티브라고 친정부 민병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 세력이 복잡하대요. 근데 이렇게 세력이 복잡한 게 어떤 정치적인 뭐라기보다 일단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나 조직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야죠. 중남에서 걱정하는 건 약간 이런 상황이겠죠. 이러면서 경제가 더 무너져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거 좀 이런 상황인 거고. 자, 이 미국의 이 공습과 마두로 납치가 왜 문제인가? 이거는 뭐 말씀드리나 마나 진짜 분노할 일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치광이 같은 일이.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석유 전쟁이라는 환상이라고 붙였는데 이 환상이 뭐냐? 저는 트럼프는 저 어제도 무슨 방송 나갔다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혼자만의 우리가 요즘 왜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게임에 세계관 혼자 설정해 놓는 거. 어떤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이제 무언가 지금 이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건 없고 석유 시대가 계속 갈 거고 미국은 석유를 엄청 더 많이 파내야 되고 그다음에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석유들도 막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석유를 팔아야 되고 근데 이거의 이제 기본 전제가 석유는 계속 수요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석유가 점점 다른 나라들은 더 첨단 기술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제조업도 못 해가지고 조지아주에서 그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뭔가 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석유를 갖고 올 거야 우리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가 훔쳐갔다라는 이상한 논리에다가 근데 마약이 문제다. 쟤네들은 마약 테러 조직이다. 그러므로 저 나라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손을 봐야 된다. 우리 이라크전 때 다 봤던 겁니다, 이거. 그때는 이게 뭐 대량 살상 무기였지만 그때도 뭐 명분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약갱들은 이게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전체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마두로를 수괴로 하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적 전투원 내지는 불법 전투원이라는 용어예요. 이거 아프간 이라크에서 다 봤던 겁니다, 미국이. 근데 상대방을 예를 들면 그 미국이 아프간에서 사람들이 막 잡아들였죠. 아프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테러 용의자다. 재판도 없이 쿠바에 있는 수용소에 감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그게 재판도 거치지 않았고 전쟁 포로도 아니고 요거 지금 애매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전쟁 포로라는 거 POW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은 그거는 국제법을 다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적 전투원 내지는 불법 전투원, 적군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다 받고. 그래서 이라크전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면서 시니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라크전 때 너무 분노를 했었어요. 약간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우울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런 짓이 이제는 좀 지친달까? 쟤네는 20년 동안 배운 게 없나, 미국은. 학습 능력이 없나, 진짜.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클린턴 때, 레이건 때 어마어마하게 적자 내놨던 거, 클린턴 때 전부 흑자로 돌려놨던 거, 그 다음에 2000년대에 공화당 정부, 조지 W. 부시 정부 다시 들어서서 2차례 전쟁한다면 전부 적자 만들어서 미국을 거덜내놓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엔 21세기 들어서 결정적으로 미국은 위상이 추락했고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반미 정서가 들끓게 만들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반미로 가게 만들었고 한국에서조차도 처음으로 그런 대규모 반전 반미 집회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라크전 때 그래 놓고 지금 똑같은 짓을 뭐 전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보겠다라는 해도 된다라는 미국 트럼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20여 년 전에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는 정보기술 경제로 가고 있었고 미국은 그때도 중동에 석유 수요도 없었고 석유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유 전쟁이라는 이거를 항상 우리가 말을 주의를 해야 돼요. 석유를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음모론적으로 막 착착착 석유가 이래서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것만 놓고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단일한 요인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단일 변수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부시 행정부가 예를 들면 IT 자본이라든가 금융 자본, 미국의 자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전쟁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부시가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그 군수 에너지 자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 거 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약간 이렇게 그다지 스마트하지 못한 대통령을 그 밑에 있던 나쁜 친구들, 부통령과 국방장관 등등 나쁜 친구들이 이 스마트하지 못한 부시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했다. 군수자본, 에너지자본하고 결탁된 건 걔네들이었다라고 부시의 아버지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아버지 입장에선 또 항상 부모들은 자식 잘못되면 나쁜 친구를 만나서라고 하는 예. 그 친구들 다 이 부시 아버지가 키운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예.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역량이 한국에서 특히 친미주의자건 반미주의자건 미국의 역할을 친미 반미한 사람들은 둘 다 미국을 굉장히 강하게 세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량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3년간 전면전을 치르고 그 점령을 하고 미군정을 3년을 했습니다만 이라크 석유 이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는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람들도 미국이 결국은 이 석유 이권 못 가져간 거, 이라크 같은 나라,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 자기네들 나름 역사도 있고 규모도 있고 이런 나라들을 날로 먹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라크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군이 그 쇼크 독트린인가? 그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요. 미군이 이제 미국 기업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약간 이라크 석유 채굴권 이해관계 약간 좀 이러면 이라크에 미군 입김 속에서 들어선 정부인데도 아이고 그럼 우리 정권 무너진다. 뒤집어진다. 이거 석유 이거 내줬다가는 우리 국민들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못 가져가고 컨소시엄 다국적 컨소시엄들이 하는데 결국 중국 좋은 일 많이 했죠 미국이.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또 그러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이 이라크전 뒤에는 잠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몇 년, 2019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요? 그때 마이너스 유가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석유를 돈 내고 돈 줄 테니 사가세요 하는 시대다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여서 이게 뭐 저유가라는 게 우리같이 풀로 사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죄송합니다. 언제나 비쌉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힘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중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거 많이 개발해서 대안적인 일단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후 대응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굴뚝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에너지 원 자체와 수요 자체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대책도 없는 레짐 체인지. 근데 이게 지금 또 상황으로는 레짐 체인지는 체인지인데 정말 레짐이 체인지 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국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엔과 함께 출범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아사리판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계속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모임에서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처음에 50개 나라였잖아요. 지금 193개국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대만이랑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면 더 넘어가고 근데 그동안에 이 국가들의 계속 회원국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계기들이 있었어요. 국가들이 대거 늘어나 한마디로 지도가 바뀐 국경선이 바뀐 근데 그게 식민지들 독립한 거 특히 1960년대 아프리카 독립의 봄 이때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는 뭐 힘들게 독립을 했던 나라들도 있었죠. 베트남이라든가 알제리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중남부의 앙골라라든가 아주 힘들게 독립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수월하게 독립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바뀐 게 소련이 무너졌을 때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새로 생겨났으니까. 근데 소련이 무너진 뒤에 나라들은 분란 없이 독립을 했는데 옛 유고 연방,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는 많이 이제 분란이 굉장히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 어쨌든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거였고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 실제로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왠지 전쟁이 많았을 것 같지만 내전이라든가 이런 처참한 것들이 많았는데 원래 내전이 훨씬 잔인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 근데 대체로 뭐 무력에 그러니까 독립전쟁 같은 것들은 남수단이 독립을 한다든가 또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대체로 무력을 가지고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남의 땅을 점령하는 이런 건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처음입니다. 사실 크림반도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국제 질서를 깨트린 거고 그리고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왜냐하면 유엔이 출범할 때부터 그런 짓은 하지 말자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유엔이라는 건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인데 국제연맹은 힘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그 힘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걸 먼저 깨트렸고 근데 한국에서
이 러로남불이 너무 많이 보여요. 러시아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각 민족과 국가의 자율성을 가장 인정을 안 해요. 아랍의 봄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율권도 부인하고 이 러시아 얘기를 잠깐 하면 러시아를 옹호하려면 피해자 책임론 맞을 짓을 했어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혹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라는 러시아 입장 반복하는 거. 근데 피해자 책임론은 일관성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하마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애들까지 다 죽였지랑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마약을 했다니까 마두로를 이런 거지. 그래서 그 논리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러시아의 행위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는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해요. 자기가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왜냐? 거기는 원래부터 러시아 땅이었어.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 아니어서 이게 옛날에 역사적으로 사실 그거 언제부터 독립국가였다고 아니었어. 거기서 그 논리로 러시아가 내세우고 있는 게 러시아 문명권 개념입니다. 그거는 명확한 파시스트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밉다 그래서 러시아 행위를 옹호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시즘으로 가는 비탈길을 자꾸 가게 돼요.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그런 논리, 그다음에 힘의 논리. 그러니까 왜 젤렌스키가 덤벼가지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너무 많아서 그리고 버젓이 진보라면서 무슨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거기 코미디언 대통령 뽑았으니까 러시아 침공당에 싸다라는 논리로 가는 이런 것들 굉장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거에 너무 위험한 논리들이 누가 그러냐 싶겠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민주당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왜 지난번에 혁신위원장으로 뽑아놨다가 하루 만에 물 건너가신 분도 그분도 뭐 인도주의자인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보살펴 주겠다는데 왜 그러냐라는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침공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 거긴 원래 러시아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너무 반미유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아까 트럼프 애들랑 똑같은 거예요. 니네가 국유화했으니까 니네가 우리 거 훔쳐간 거야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용인을 하게 되면은 근데 용인이나 마나 이거 우리 스스로 항상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과 동일한 잣대면 됩니다.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가리지 마시고 저 나라는 좋은 나라 저 나라는 나쁜 나라 전에도 그 이란 얘기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행동은 잘못된 거다. 저 행동은 저거는 저 나라의 저 입장에 맞는 거다. 그 다음에 한 나라가 통으로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 러시아를 옹호하거나 누구를 옹호하거나 그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결국 그 나라의 정권,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강한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민중들이 원하고 있느냐.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건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마두로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지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만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계가 많이 산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계인 거랑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로 가고 싶은 거랑 러시아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러시아에 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를 폭격을 하면서까지 러시아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를 바라는지 이건 다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서도 마두로에 반대하는 사람들, 마두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경제 잘 안 되고 또 싫어하게끔 미국이 유도하죠. 제재해갖고 경제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싫어하게끔 막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가가 굴러갔으면은 민주화 되면서 이렇게 그 길을 밟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해놓고 나서 미국이 거봐라 너희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경제도 망하잖아 라고 한 측면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두로를 국민들이 지지 안 하는 국민들도 많을 수 있겠지만
지지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미국이 우리를 공습해갖고 대통령을 잡아갔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건 도른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미국의 행동 이런 거는 정말 정당화될 수 없는 건데 이런 사실 상상 못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그래서 왜 했냐? 뭐 이거는 미국의 그 싱크탱크들이나 이런 데 가서 분석하는 걸 보면은 좀 이제 허무합니다. 막 전문가들이 굉장히 똑똑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혹은 미국 언론들이 카리브해의 마약 밀매는 과연 어느 정도나 위험한가? 왜냐면 그게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카리브해의 마약의 위험성이, 마약 조직, 베네수엘에 연관된 마약갱의 위험성이 과연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공습을 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지 않았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먼 데서 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예.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그 마약이 위험하면 남의 나라를 공습하면 돼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데 이게 위험하냐? 걔는 위험하면 공습해도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근데 그런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이 아직도 종요랑이 아니다. 군사력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겨냥해서 우리 아직 안 죽었다. 그다음에 또 일부는 미국의 전문가들 주로 이 사람들은 뭐 중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란에도 중대한 신호가 될 거다. 봤지 우리는 원하면 때린다. 레짐 체인지. 뭐 그런 얘기. 이란은 안 그래도 지금 무너질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은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던로 독트린으로 지금 뭐 서방군 우리 거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정과 불안감 속에서 지역화, 블록화, 이합 집산, 합종, 연행 다 가속화될 거는 뻔하고 이런다고 남미가 미국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더 의신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20년 전에 배웠어야 되는데 말이죠. 참 안 배우는 묘한 그런 것 같습니다.